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나게 다음 공연은 없다 신나게 죽을 만큼 소리 지르고 신나게 모르고 안 돼? 존나 미치겠네 진짜. 뭐? 대학 때문에 고민하고 별 때문에 집을 나와? 거의 부모사랑 지나치게 받아서 허사스러운 고민에 쌓여있는데 이 세상에 부모도 못 고상하고 대학도 생각도 못하고 그저 고등학교도 다녔으면 하는 애들이 얼마든지 있어. 바로? 거의 손톱이 다 닳도록 하루 8시간씩 기계를 실험하면서 노동하는 애들 생각을 해봤니?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교복 입고 이렇게 다녀봤으면 하는 유공들 생각을 해봤고? 우리 너희들처럼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미팅하는 거? 그런 거 몰라. 우리의 꿈이란 걸 그저 공부 좀 하고 좋은 남편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꿈뿐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북 영주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올라와 연습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연극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로, 이 작품은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보여드린 장면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공연의 연출가님께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을 써서 제출하세요.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들에게 내놓기엔 너무나 소소한 행복들이었고, 그렇다고 감히 슬펐다 말하기에는 아직 큰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소할지도 모르는 기쁨에 가까웠던 순간과 슬픔에 비슷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정말 작은 일이라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고작 이런 걸로? 라고요. 하지만 평균 수명의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아온 저에게 이 이야기들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중고등학생 때였어요. 길에서 태어난 새끼공룡들 한 채 어미가 사라졌고, 그 두 마리를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네, 제가 인생에서 맞이한 첫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남은 한 마리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앞서 두 마리를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봤어요. 하지만 이 고양이는 2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고양이들 이야기를 꺼낼 때면은 눈물이 나오곤 해요. 가족들이 고양이들 이야기를 웃으며 추억할 때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눈물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내뱉지 못한 감정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 매듭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꺼내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중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배우의 사인을 받고 셀카를 찍었던 날, 정말 보고 싶었던 공연에 티켓을 얻게 된 날, 그리고 시험에서 진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날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취업 준비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모든 게 무기력한 게 느껴지는 시기.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넓고 시원한 바다로 같이 떠난 날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기도 하고, 그러나 바닷바람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아무 식당에 가서 배를 채우던 그 하루가 저에게는 숨쉬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이 들 때면 그날 느꼈던 물의 용기, 바닷바람, 가족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다시 일어섭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너무 사소한 거라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고작 이런 걸로? 라고요. 하지만 고작 이런 순간들이 저를 살아가게 했고,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작 이런 걸로 나에게도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이 무대 위에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2주일 만에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어느 누구의 마중도 없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오랜 몸으로 방황으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던 낭베르 의사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죠. 난 이제 어디에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밖에요. 모리스가 새방울로 떠나버린 저 빈집은 캄캄하고 쓸쓸하게 마치 죽은 나무처럼 저기 저렇게 서 있군요. 모리스는 돌아올지도 모르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모든 걸 걸었던 지난 날을 후회하진 않아요. 사람은 결국 옳건 그르건 자신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아직 44이고 저 캄캄한 문 뒤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좀 무섭기는 하지만 결국 내 손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내 삶이니까요. 방금 보신 장면은 프랑스 작가 시몬드 드 보바르가 쓴 위기의 여자 중에 모니크라는 인물이에요.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와 배신으로 혼자가 되지만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 이야기죠. 그 모니크를 바로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화기입니다. 모니크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 연기를 보셨다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다 잘 받으시나요? 네. 꼭 받으셔야 해요. 큰 병도 조기검진으로 나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고통스럽게 겪었던 결국엔 한 달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그날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머리는 멍하고 설명하며 가리킨 모니터도 낯설게만 보였어요.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예약하고 병원 다니고 결과 기다리고 그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나쁜 결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제 주변을 정리했어요. 내 소중한 시간이 담긴 것들, 내가 아끼던 것들, 제가 혹여라도 떠나게 되면 그걸 정리해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없으면 오빠랑 나는 거야. 장난처럼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계속 뒷전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많은 욕심은 안 부려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결과는 암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켜보면서 관리만 잘하면 된대요. 그런데 저 그날 병 목에 앉아서 울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안도해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래, 이왕 다시 사는 인생 언제나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뤄두던 일 해보자.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대학의 꿈을 방송통신대학 입학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3학년입니다. 직장 다니며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영상 수업 보고 과제도 하고 시험 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도 좋은 스터디 친구들과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도 섰네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오롯이 내 자신 이화기로서 인생의 버거운 시간은 길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 이 무대에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지금이야. 배은망덕하는 같으니 애미를 버리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어디 이쪽 뒤로 점이나 한번 쳐보자.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걸. 조국의 아들들이여, 조국은 장교를
앞에서 이렇게 외쳐. 애미로서 자식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주 겁속이 대상 같다고요. 제 자식들은 아주 나쁜 어른들이랍니다. 새놈 모두 말이에요. 자, 네 운명이다. 뽑아보거라.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십자가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놈의 신세. 내가 이 고통을 당하려고 널 낳았단 말이야. 이놈아, 네가 죽어. 그것도 한창인 이팔 청춘 나이에. 네가 군인이 되면 이 난리통에 죽을 거야. 뻔하지. 애미를 닮아서 약객을 주었다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이제 그런데도 군인이 되겠다고. 좀 현명히 질 수 없겠냐? 네가 애미 곁에 있어야지, 인서가. 저놈들이 널 행병하니 겁쟁이라고 놀려대도 웃음으로 넘겨야지, 이놈아. 안녕하세요. 저는 노명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브레이트의 억척어머가 그 자식들이라는 작품 중에 억척어머 대사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참 인생은 여러 가지 색이 칠해진 한국의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은 제 이야기인데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색이 칠해진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씨 여기 소리 좀. 네, 영씨 이 소리 좀 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부탁해 명은씨. 네. 과장님, 저 벌써 석 달째인데 월급 언제 나와요? 저 정말 힘들어요. 이번 달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미치겠어. 이놈 회사 때려치울 수도 없고. 명은 씨는 혼자지만 난 집에 다른 식구들도 있잖아. 힘든 거 알아. 아는데 일단 회사가 살아야 일도 하고 월급도 받을 거 아니야. 이번 달만 어떻게 좀 잘 견뎌봐. 이번 예약 성사되고 나면 다음 달에 월급 나올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놈의 회사 때려칠 수도 없고. 다음 달 생활비용 방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다 빌릴 데도 없고. 우리 명함에 있는 짧게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볼까? 또 다음 달에 월급 나온다 했으니까 한 달만 쓰고 같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거기 소액 대출 좀 받으려고요. 예, 정말 잘 주셨어요. 그거 서류 작성만 해주시면 당일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월급 나오겠지. 아니 이 여자 바로 카톡처럼 부르는 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가씨 돈 안 갚아요? 예? 이거 질수록 이자만 늘어난다니까. 근데 선생님 제가 몇 번 연체는 하긴 했지만 어떻게 300만 원에 1000만 원이 돼요? 이 여자가 진짜 처음에 말씀 다 해도 왜 이자서 나한 소리야? 됐고 빨리 안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알았어요. 갚아요.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미쳤어 진짜.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權。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找到你。
晴天，星星 왜 안 飄過。 되는데?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는데 결혼하자고. 그 빚 내가 갚아 줄게. 내가 진 빚을 왜 네가 갚아줘? 내 집을 왜 네가 떠났냐고. 내가 얘기했지. 나도 너랑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얘기했잖아. 나 너하고 동거하고 싶다니까. 나 너한테 당당하고 싶다고. 됐어. 이럴 거면 앞으로 이제 연락하지 마. 갈게. 기다릴 거야. 기다릴게. 여기 서류죠. 네 과장님. 영훈씨 나 나갔다 올게. 정리 다 해놔. 아, 네. 영훈 씨랑 회의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알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처음부터.輕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問我。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조금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너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는 자기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이 그 역시 나였으면 아니잖아. 그냥 이래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만나고 생각 안 해. 사랑이 이제 떠들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눈물 흘렸을 내 생애 가장 처음 기억.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엄마 언제 오냐고 물었는데 네가 10밤만 자면 온다고 했잖아. 기억나? 나 진짜 그거 믿었는데 10밤이 지나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게 그거였나 봐. 10밤이 빨리 지나길, 아니 천천히 지나가더라도 제발 지나길, 지나면 오길 진짜 바랬어. 믿었어. 진짜 믿었었는데 그 10밤이 도무지 줄지 않더라. 10밤이 지난 것 같은데 또다시 10밤이라니까. 그러다 점점 기억나지 않는데 10밤 새는 걸 잊어버렸겠지. 웃긴 거 알아? 그때 네가
엄마가 열밤 지나면 온다고 해서 내가 열밤 숫자를 세야 하는데 몇 밤이 지났는지 세야 되잖아. 근데 자고 나면 까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 그걸 생각해낸 게 이렇게 손가락을 접고 자는 거였어. 그때 내가 왜 어디다 적거나 표시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 아마 멍청했나 봐. 아니야. 난 그때 너무 어렸어. 안녕하세요. 이경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북백은 최고윤 작가님의 말할 수 없이였습니다.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간절한 어린 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연기를 하다 보니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래전에 외국에서 사고로 머리를 다친 신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우 화창했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니 신랑이 보이지 않아 신랑을 찾았을 때 신랑은 이미 앰뷸런스에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 후 의사는 저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직감적으로 성이 좋지 않다고 느꼈지만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죽느냐고. 의사가 예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긴 설명은 아마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보면 큰 사고가 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제가 큰 사고를 당하고 보니 울음이 나기보다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 후 신랑은 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사는 신랑의 뇌가 부었다고 하면서 두개골을 자른다는 지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회복을 위해서 수면제를 처방했죠. 저는 깨어나지 못할지 모르는 신랑을 2주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에게 2주간은 매우 길고도 시간이었죠. 중환자실의 신랑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의 긴 복도는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자는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긴 복도는 저의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위로해주는 다정한 친구. 머리를 다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못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고 생각이나 사고를 할 수가 없어 바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돼 지기를 하고 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깨어날까? 깨어나지 못할까? 깨어난다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걸을 수는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매일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건강한 신랑을 생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날은 몸이 불편한 신랑을 생각하며 휠체어를 밀어보기도 하고 부축도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사고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저에게 병원은 깨어날까 깨어나지 못할까. 깨어난다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걸을 수는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없는 메아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외국 생활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많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행복했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슬픈 일들은 모두 가고 내일은 좋은 일들만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감사합니다.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now, when you're on the street. 파도치는 푸드별을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지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지는 지금 초등학교 방과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은 전문직으로 부러지게 사회생활 하고 있고요. 남편은 격변기를 빡세게 잘 견뎌갖고 지금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네가 참 열심히 살아왔는 기라에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랑 아랑 지한테 참 잘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정말로 기특하고 대견하기라에 저희 이만하면 열심히 잘 산 거 맞지? 네. 지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야들아 일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 하나 여보 얼른 씻고 나오나 아이고 아침마다 알아서 준비 좀 하면 안 되나 나가는 건 지들인데 왜 맨날 내만 바쁘고 지가 갈까봐 가슴 쫄깃해야 되는데 나도 바쁘다고 빨리 준비하고 나온다. 엄마 미안해. 나 늦어서 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미안. 여보, 나도 지금 나가야 되겠네. 미안. 이따 늦어. 차리기 전에 말을 하지. 그 시간에 일어났으면 뭐가 바쁘다. 아침에 뜨자마자 밥하고 빨려고 청소하고 놀아서 밥하고 빨려고 청소하고 아이고야 신부가 따로 없다니까. 아이고 내 인생 허물나게 지나갔군데 사는 게 너무하다 너무해. 전화해서 수다나들어 불러. 여보세요. 아 네. 왜합니까? 네. 너 보이소? 손 엄마가 천식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래 심할 줄은 몰랐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엄마 손을 엄마 돌아가셨대. 성우가 엄마 손 잡고 계속 불렀는데 못 깨어나고 돌아가셨대. 엄마는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 죽음은 가까이 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들은 정말 서갖고 조국민들을 맞이하는데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네. 그런데 그 침묵이 말 다 했다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떠나볼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지. 엄마 나 의대 진학하고 싶어. 우리 딸이 하고 싶다 하면 엄마는 끝까지 밀어줄 기래. 근데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아이가. 공부 빡세게 해야 된대. 할 수 있겠나? 힘내래. 파이팅! 엄마 나 합격이래. 합격이야. 엄마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다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엄마. 학교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멎는 줄 알았다니까. 딸과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해.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았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 외로움, 눈물, 희생 등이 막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 같았다 아닙니까? 이제 제가 준비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요?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아니니까. 당신 보면 당신이 찾아해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당신은 공개란 분이라는 거. 지난 이후에도 난 내 마음을 자세히 따라해봤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든요. 어떻게 남편의 간통을 시인할 수 있겠어요? 냉정한 여자가 아름다우면. 저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마오. 눈물은 저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요. 당신은 절 모르세요. 당신은 내 죄까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언제나 내 자신이 너무나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해왔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왔죠. 우리 집을 냉랭하게 만든 건 전적으로 저 자신이에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이 하늘 아래 당신을 심판할 사람은 없어요. 당신같이 고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도대체 왜 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름이니까요. 내 평생 다른 이름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요. 내가 교수형당한 사람들의 발끝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요. 이름도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 넘겼으니 내 이름만은 남겨주시오. 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깃발을 휘날릴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런 개자식들한테서 선함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자, 자존심을 보여줍시다. 불같이 차가운 마음을 보여줍시다. 그걸로 저들을 침몰시킵시다.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시련이라는 작품 속 주인공 존 프라터 대사입니다. 제 연기 어땠나요? 봐줄만 했나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연극 무대에 서는 날이라요. 많이 부족하고 어색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일만 남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연극에 정말 문외한인데요. 지난해 우연히 연극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무료 연극이요. 근데 그때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후련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죠. 제 마음속에도 뭔가 토해내고 싶은 덩어리가 있구나. 나도 그걸 한번 토해내고 싶다. 나도 연극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찾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무대에서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보세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전에 가슴속에 토해내고 싶은 덩어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살면서 가장 마음 아팠다거나 슬펐던 일이 있었다면 한번 말해보실래요? 네, 지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내지 못한 사연이 저에게 있는데요. 1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뛰어놀던 둘째 형이 어느 날 죽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비관들이 섞여서 스스로 힘을 놓은 건데요.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좀 더 당당하게 맞서지 못할까 늘 둘째 형을 답답해하고 짜증나면서 다그쳤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상처는 어떤 게 있나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한다지요. 우리 사회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이 그런 일일 텐데요. 저는 15년 전에 저희 형의 죽음과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 참척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일찌감치 알아버렸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고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안 흘리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슬픔 앞에서는 어떤 말도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둘째 형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셋째 형을 가리켜서 둘째야라고 부릅니다. 마치 세상에 둘째 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제가 아들 사형제인데요. 처음부터 아들 사형제만 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서 뒤늦게나마 가슴속에 있는 한을 토해내기라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가슴속 한을 토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8월 23일이죠. 어머니가 지난 6월 23일에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2달 됐죠. 그때 쉽지 않은 어머니 죽음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엄마, 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기뻤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살면서 슬픈 일은 안개나 풍경이나 아니면 도화지 배경처럼 삶 속에 녹아들고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쁜 일은 기뻤던 순간들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덩어리로 기억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지긴 하지만요. IMF 때 취직해 그런 기쁜 순간들로 저한테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로는
몇 년 전에 제가 지용 시인문학상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지용 시인 아시나요? 향수로 유명한 시인인데요. 시인들의 시인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에 한 명 딱 뽑는데 제가 당선이 됐어요. 상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올 가을쯤에 제 첫 시집이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태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말 좋은 시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니까 발간되면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쓰신 시 작품 중에서 하나만 낭송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 연극 시작을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했죠. 제가 쓴 시 중에 고양이에 관련된 시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안성 소재 펜션에 놀러 갔을 때 다리를 다친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 지은 건데 소개하겠습니다. 세발 고양이. 임신 중인 고양이를 보았다. 금슬 펜션 바비큐장 주변에서 삼겹살 받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텃밭 고라니 덫에 걸려 뒷다리 하나 잃은 녀석은 야석 내려놓고 스스로 집고양이가 되었다 한다. 사람에게 다리 하나 내어주고도 다시 사람이 동정 구걸하는 저 생존. 노란게 뿌연 새벽 펜션 근처 낚시터를 산책했다. 해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낚싯대 들이우고 있었다. 손맛만 보고 다시 놓아준다니 철력의 매운탕이면 사족 못 쓰는 나에 비해 얼마나 고뇌한 인품들인가. 돌아오는 길에 그 고양이 다시 만났다. 어젯밤 삼겹살 던져준 나처럼 어느 인정 많은 낚시꾼의 덕행이었을까. 안고 일어설 때마다 다리 하나가 짧아 쿵덕쿵덕 방아쳤던 평상 밑으로 아가미 해진 붕어 한 마리 물고 기웃뚱기웃뚱 숨어들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연극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이 있는데요. 어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후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고 하더라고요. 제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인생이라는 삶을 건너갈 때 그 중간중간에 많은 기쁜 증거들이 놓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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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 다른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그 확인 의자 앞으로 10cm만 당